지금 북한 최고의 엘리트 기관인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주체 사상을 가르치던 핵심 정치학 교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평생 체제를 옹호하며 상위 1%의 특권을 누리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탈출이 1만 달러가 걸린 3개월간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엇이 30년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그를 죽음의 도강으로 내몰았을까요? 그가 목숨과 맞바꾼 단 한 권의 금서, 그 위험한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30년간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중앙당 청사 7층 회의실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오른 다른 간부들의 얼굴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금속 마찰음과 함께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판만 바라볼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7층에 도착해 육중한 회의실 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그들은 벽에 도열한 채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앙 탁자에는 김 비서가 앉아 있었고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학가의 불순한 사상이 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제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던졌던 질문이 귀에 맴돌았어요. 교수님, 왜 다른 나라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혹시 그 일 때문인가 싶어. 손바닥에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이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은 혁명의 요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조선 문물에 대한 호기심,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했던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동지, 저희 대학은 사상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식 수준도 높다고 봅니다. 순간 김 비서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교수 동지, 그렇다면 왜 작년 졸업생 중 3명이 탈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박 교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김 비서가 책상을 탁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교육자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서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박 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서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 비서가 벽에 서 있던 보위부 요원 한 명에게 눈짓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요원이 구둣발 소리를 내며 박 교수 양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령사처럼 들렸습니다. 박 교수 동지, 잠시 나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습니다. 박 교수가 끌려가듯 일어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살려달라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복도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김비서가 남은 우리를 둘러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적들의 사상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교육자로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간 수없이 걸었던 그 복도가 그날따라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 체제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쳤고 당의 방침을 충실히 따랐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한 발언 하나로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일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히 품어서는 안 될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 사건 이후 대학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수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은 사라졌고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그저 묵묵히 필기만 할 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는 게 보였죠. 박 교수의 빈 연구실 문에는 거대한 자물쇠가 걸렸고 며칠 뒤에는 다른 교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치 박 교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다음 주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체 사상의 우월성에 관한 논문을 찾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학생들이 정자 근처에서 무언가를 둘러싸고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밖으로 나가보니 학생 서너 명이 작은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제 발소리에 학생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조선 배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저는 저도 모르게 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급하게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두 학생도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 모르나? 당장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박 교수 사건 이후 저 역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학생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대답하고는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려다 정자 아래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나면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책 표지가 평소 보던 것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종이 질도 훨씬 좋았고 디자인도 생소했죠. 책을 집어 들었을 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금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오후라 캠퍼스에는 다행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게 홀린 것처럼 재빠르게 그 책을 가방 안에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박 교수 사건 이후 생긴 의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박 교수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첫 장을 펼쳤을 때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제도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인민은 당의 현명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민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평생을 외쳐왔죠. 하지만 이 책은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발언 하나로 사라진 박 교수 말입니다. 저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정치학이 진짜 정치학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저는 학생들에게 30년간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연구실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며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강의 준비하다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책은 제게 진실을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제 목숨을 위협하는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12월 초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아침에 연구하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책상 위 서류들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두던 펜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의자도 살짝 움직여져 있었죠. 누가 들어왔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뒤쪽 깊숙한 곳을 확인했죠. 그 책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청소부 아주머니? 아니면 다른 교수? 설마 보이부? 오전 수업 내내 저는 학생들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저 학생일까? 모두가 의심스러웠죠. 강의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이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정민이는 제가 유독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는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날 정민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분과 비밀을 동시에 간직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열기가 서려 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 말고 다른 관점도 있는 겁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수업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나?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정민이가 눈치챘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정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정민이는 청소 봉사를 담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깜빡한 거였죠. 학생들이 청소 시간에 열쇠로 연구실에 들어온다는 사실을요. 지난주에 청소하러 왔을 때 책장 뒤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낡은 책인 줄 알았는데 제목을 보고 궁금해서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책 지금 어디 있지? 기숙사 제 방에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과 너무 달라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퍼진다면 그건 저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이는 물론이고 여러 학생이 위험해질 수 있었죠. 정민아, 그 책은 아주 위험한 책이다. 당장 가져와야 한다. 위험하다니요? 내용이 이상한 건가요?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던데요.
정민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일단 가져와. 나중에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마.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정민이는 무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민이가 책을 가져오기 전에 일이 터지면 어떡하나. 혹시 정민이가 이미 다른 학생에게 책을 보여준 건 아닐까. 3일 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침 첫 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정민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맨 앞자리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텐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민이는 왜 안 왔지? 옆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정민이 어젯밤에 보이부에서 데려갔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발각된 겁니다. 그 책 때문에, 저의 호기심 때문에 제 소중한 제자가 잡혀간 거였습니다. 정민이가 사라진 후 대학은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보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피했고 질문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만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자고 연구실로 부르는 일도 완전히 사라졌죠. 마치 저에게 전염병이라도 생긴 것처럼 모두가 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죄책감으로 지새웠습니다. 제 호기심 때문에 20살밖에 안 된 제자가 지금 이 순간 끔찍한 고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정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이의 책상과 이름표는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심한 고문을 받고 있지만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을 때 결국 정민이가 3년형을 받고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살 청년이 3년간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월 중순의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서 제 운명을 결정짓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칸막이 너머로 동료 교수 2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었어? 보이부에서 그 책 원래 주인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다더군. 다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가 결국 말했나? 아직은 아니래. 하지만 시간 문제라고 해. 더 강한 고문을 가하면 못 견딜 거라고 하더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정민이가 아직까지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누가 그런 위험한 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학생이 혼자 구할 수는 없는 물건 아니야. 교수 중 한 명일 게 확실해. 무서운 일이야.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언제 누명을 쓸지 모르니까.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힌 후에도 저는 한참을 칸막이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죠. 결국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민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 이름을 대는 순간 저도 박 교수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15분이면 걷던 거리를 30분이나 걸려 돌아다녔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봤죠. 집에 도착하자 8살 아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진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잠든 아들의 방문을 닫고 나온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박 교수 사건부터 금지된 책을 주운 일, 그 책을 읽고 충격받은 일, 그리고 정민이가 그 책을 가져갔다가 체포된 일, 오늘 화장실에서 엿들은 이야기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이윽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곧 들통날 거야. 정민이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몰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당신 체포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이 지옥에서 가족을 지킬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탈북해야 해. 아내가 숨을 들이켜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탈북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저는 아내의 두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을 거야. 정민이가 입을 열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과 아이까지 위험해져. 적어도 탈북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심이 선 듯 눈물을 훔치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살아야 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우리의 운명은 그날 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선족 상인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가끔 대학교에 중국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평소 눈빛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업이 끝난 후 캠퍼스 구석진 곳에서 김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 혹시 중국으로 갈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김 씨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팔을 붙잡고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이 정말 위험합니다. 곧 큰일 날 것 같아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 절박한 표정을 본 것인지 김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거라면.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잡히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가족 전체라면 최소 1만 달러는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요. 1만 달러.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지만 집과 모든 재산을 팔면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다음 달 말쯤. 그 전에 돈을 준비하시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나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죠. 좋아요.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날부터 저희는 조용히 집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지방 대학으로 발령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책들, 아내의 장신구, 아들의 장난감까지 모든 것을 헐값에 팔거나 버렸습니다.
모든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월 말 드디어 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3월 2일 새벽 4시 기차역 뒤편 낡은 창고에서 만나요. 돈은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3월 2일 새벽 4시 저희 가족은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낡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 씨가 트럭 한 대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각종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상자들 사이 작은 공간입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좁은 공간에 가족 3명이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았고 먼지가 자욱했죠. 아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비포장도로의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몸이 상자에 부딪혀 멍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김 씨가 짐칸을 두드리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문소예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숨소 소리도 조심하세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들은 겁에 질려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트럭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싣고 가는 거야? 중국에서 가져온 생필품들입니다. 옷가지나 신발 같은 것들요. 김 씨의 목소리도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자. 요즘 밀수가 많다더니.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군인이 상자들을 거칠게 열어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군인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아, 그거 중국 음식 냄새일 겁니다. 라면하고 과자 같은 것들도 함께 실어서 그럽니다. 다행히 군인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빨리 가. 트럭이 다시 출발하고 저희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더 달린 후 트럭이 다시 멈췄습니다. 김 씨가 더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검문소예요. 가장 까다로운 곳이니까 더욱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여러 명의 군인 목소리가 들렸고 킁킁거리는 동물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최근에 탈북자들이 많이 잡혔다더니 더 철저히 확인해야겠어. 개가 트럭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군인들이 상자를 하나하나 두드려보며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숨을 참지 못하고 흡소리를 내는 것을 아내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됐다. 통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트럭이 드디어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 씨가 짐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강바람과 함께 거대한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3월 초라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지만 군데군데 검은 물길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희미하게 중국 땅이 보였죠. 저강을 어떻게 건너요? 아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래 작은 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까지 기다려야 해요. 낮에는 너무 위험하니까요. 저희는 강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해가 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김 씨가 따뜻한 물을 끓여줬지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순찰대가 닥칠까봐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밤이 되고 사방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을 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강변으로 내려가니 갈대숲 사이에 정말 작은 나무 보트 한 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명이 타기에도 비좁아 보였고 바닥에는 차가운 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저걸로 건널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30분이면 건널 수 있어요. 물살도 그리 세지 않고요. 저희 가족이 보트에 올라타자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심하게 휘청였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김 씨가 노를 젓기 시작하고 보트가 천천히 강물을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떠나온 북한 쪽 강둑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순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빨리 가야 합니다. 김 씨가 노 젓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둑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켜지며 이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김 씨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희 가족은 차가운 강물이 고인 보트 바닥에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옷이 젖어 들어왔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보이부 요원의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강물을 넘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김 씨는 노 젓는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보트는 물살에 떠밀려 강 한가운데 있는 갈대숲 근처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희가 있는 곳 바로 앞까지 샅샅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10초가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공포에 질려 흐흡하고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아들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를 몇 번 더 이리저리 비추었습니다. 물고기가 뛰어오른 걸 본 게 아닐까? 다른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15분이 지났을까요? 다행히 손전등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개 짖는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20분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보트 바닥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50년을 살았던 내 고향 제자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여기서도 발각되면 즉시 북송됩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라고 경고했죠. 저희는 김 씨가 미리 마련해둔 국경 근처의 한 작은 농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방 하나짜리 헛간 같은 곳에서 가족 3명이 3개월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늘 숨죽여 지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여권이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에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도 저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양의 순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제 가짜 여권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죠.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통나는 건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공무원이 여권의 도장을 쾅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하세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아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륙을 하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을 때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 후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여권으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심사관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심사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0분쯤 지났을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와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죠. 조사를 담당하던 직원의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개월간 억눌렀던 모든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희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몰래 읽었던 그 금서의 내용이 여기서는 교과서의 첫 장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법, 은행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 법, 신용카드를 쓰는 법까지 50년 넘게 배운 모든 것이 쓸모 없어졌고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희 가족은 인천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 저는 주말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울 구경을 한번 가볼까? 정말요? 우리끼리 자유롭게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3개월간 배웠어도 몸에 밴 감시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물론이야.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야.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아. 주말 저희 가족은 난생 처음 서울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교통카드를 기계에서 사고 돈을 충전하는 것조차 신기한 경험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남산 서울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아빠, 저것 봐. 정말 높다.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아들이 케이블카 창문에 붙어 소리쳤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제가 50년간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보다 거대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평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우리는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옆에 있던 다른 가족이 먼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가족 모두 같이 나오게. 아, 네,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따뜻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점심은 명동에서 먹었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음식점이 있었고 저희는 평양냉면이라고 쓰인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냉면과 비슷하면서도 더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여기 냉면 정말 맛있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하자 사장님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집 냉면이 유명하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식사 후 명동 거리를 걷는데 수많은 인파가 자유롭게 쇼핑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는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렇게 아무 곳에서나 공연을 해도 되나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금서에서 읽었던 표현의 자유가 바로 이런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을 가르치는 교육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쳤던 거짓이 아닌 진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내도 북한 이탈 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담받은 분이 꼭 우리 같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막막함을 그분들도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아내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아들. 여기서 내 꿈을 마음껏 펼치렴. 자유를 얻은 만큼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압록강 건너편 제가 떠나온 고향 땅에도 이 자유가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